자, 수업 시작할게.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한국사를 이제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 한국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들어가기 시작했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특히 1910년대에 일본의 무단 통치를 배웠고, 그 무단 통치의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어.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헌병 경찰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낮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 대표적인 게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막 뺏어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저항을 했고, 그 저항 중에 최고봉이었던 게 바로 3.1운동이었지. 그래서 그 3.1운동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일제 통치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문화 통치의 내용과 실상은 정말 달랐다. 그래서 문화 통치 내용은 이렇게 됐는데 실상은 이랬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떠한 문화 통치를 펼쳤는지 그 부분을 이제 배워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문화 통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민족 분열 정책이야. 민족 분열 정책. 우리의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야. 두 개로 쪼개놓는 거야. 지금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억압당하고 식민지를 당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당연히 독립을 원하겠지. 그러한 독립을 원하는 우리의 민족을 둘로 분열, 쪼개려고 하는 거야. 일본이. 왜 그러냐? 그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민족을 분열시켜 놓으면 그 민족의 힘이 약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더 통치하기 쉽겠지. 그리고 분열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일본을 따르면 더더욱 지배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 문화 통치를 통해서 일본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민족 분열 정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 만들기야. 친일파를 만들어서 지배의 협조자가 되겠다. 협조자를 만들겠다. 그게 바로 일본의 정책이었고 대표적인 게 친일파 육성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광수라는 사람 있지. 당시에 20세기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 두 명을 꼽아라. 이광수랑 최남선. 이 두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광수, 최남선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일파를 이제 변질해버려. 그런데 이 이광수가 맨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어. 이 이광수랑 최남선 다 이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3.1운동 전에 이제 기미독립 선언서를 해갖고 이제 독립 선언서를 만드는데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민족적인 역할을 하다가 이제 19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광수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광수 생각에는 이런 거야. 그래, 민족을 개조해야 돼. 이광수가 주장한 거야. 이광수가. 우리의 민족성이 너무 낮은 거야. 일본의 민족성은 높고 우리의 민족성은 너무 낮기 때문에 낮은 민족성을 가진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높은 민족성을 가진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높은 일본의 민족성을 배우자. 그게 민족 개조론이야.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하자 이거야. 그러면서 뭘 주장하는 거야? 참정론. 정치에 참여하자. 단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하자. 단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주장한 게 바로 이광수. 친일파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은 뭐야? 정치에 참여하고 자치를 하는데 핵심은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야. 즉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자라는 거야. 왜? 우리의 민족성은 일본의 민족성보다 낮으니까. 우리는 높은 민족성을 가진 일본에게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일본 말 들어라 이거야. 그게 민족 분열 정책의 주요 일환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변질되지. 자, 요게 바로 민족 분열 정책이고, 아이고 채원이랑 별아, 서연이 안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미 증식 계획인데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경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배웠어. 자, 1910년에 토지 조사 사업이 있다면 1920년에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산미 증식 계획이 뭐냐? 산은 생산하다. 예준이 안녕. 산, 생산, 미는 쌀 미자. 쌀을 생산해서 증식, 더 많이 키워내는 계획이야. 즉, 쌀을 엄청나게 생산하자라는 계획이야. 자, 이게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게 시작이 되었냐? 일본이 1920년대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돼. 즉 옛날부터 공업화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공업화가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즉 도시에 공장이 있겠지. 이 공장에 와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시골 즉 농부가 줄어드니까 일본 안에 쌀 생산량이 감소하잖아. 식량이 감소한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들한테 부족한 쌀은 이제 조선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조선 안에서 쌀을 증식시키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거야, 일본이. 자,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수리시설 확충. 수리시설은 우리가 뭐 조선시대 그 전부터 계속 농사 배울 때 많이 배우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을 끌어다 쓰는 기술이야. 농사, 즉 벼농사를 하려면 물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뭄 들면 그해 벼농사 망하는 거야. 그래서 비 오라고 막 기우제 같은 것도 지내잖아.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할 거 없이 하늘에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리고 그게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제였고. 자, 그러다가 이제 수리시설이라 그래갖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기 있는 물을 끌어다가 써서 농사 짓는데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한 기술을 수리시설이라 그래. 그래서 쌀을 많이 생산하려면 벼농사를 많이 해야 되고 벼농사에 필요한 이러한 수리시설을 많이 확충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종자를 개량했다. 종자. 더 좋은 쌀을 심는 거야. 물론 더 비싸겠지. 하지만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쌀의 씨를 이제 벼를 이제 재배를 하고 비료. 벼 농사를 할 때 벼가 이 땅의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잖아. 그런데 땅에 영양분이 없으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영양제를 꽂아 놓는 거야. 그게 비료야, 비료. 옛날에는 이제 가축의 똥오줌 가지고 이제 비료로 많이 썼지, 그치?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가축의 똥오줌이 아니라 화학적인 제품, 이런 비료를 통해서 이제 쌀의 생산량을 높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종자를 개량하고 비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게 뭐야? 이 모든 걸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야. 돈이 필요해. 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되냐는 거야,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이 내야 되는데 일본이 내겠냐고. 안 내지. 그래서 일본이 누구한테 내라 그러냐? 우리나라 땅의 주인 지주한테 내라 그래. 지주. 지주는 안 내도 되는 거를 일본이 하라고 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주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지주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소작농, 즉 농민들한테 이제 대신 내라고 하는 거야. 이 땅의 주인은 나지만 이거에 필요한 비용은 너네 소작농이 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거기서 소작농이 내 땅도 아닌데 내가 왜 내요? 라고 거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땅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럼 소작농은 이제 땅을 못 빌렸으니까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이 지주한테 넘기고 지주가 소작농한테 넘기면서 소작농은 자기가 내야 될 비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주의 땅에 이러한 돈을 냈다라는 거야. 즉 소작농이 이 모든 비용,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쌀은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농민, 그 중에서도 소작농들이 가장 피해를 봤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고, 여기 보면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기 있는 표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여기 표는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된 표인데, 여기 쌀 생산량, 반출량 등등이 나와 있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초록색 잘 보이지? 초록색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어떻게 되고 있어?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잖아. 맨 처음에 12,000이었는데 14,000, 15,000, 뭐 14,000 좀 찍다가 17,000까지 계속해서 쌀의 생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쌀의 1분 반출량, 즉 여기서 말하는 쌀의 생산량이 증산량이 되는 거야. 증산량. 그런데 일본의 반출량, 즉 수탈량은 마찬가지로 1700에서 3300, 4700, 5400, 7400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쌀의 생산량보다 일본이 꼼쳐간 게 더 많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1920년과 22년을 비교해 보자. 자, 그러면 자, 20년에는 12,000에서 14,000으로 약 2,000이 올랐네. 2,000. 2,000이 증가했어. 2,000. 12,000에서 2,000이 증가한 거는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야? 약 뭐 15% 정도가 증가한 거 아닐까? 그치? 약 15%가 증가했어. 쌀의 생산량은. 그런데 자, 일본에 반출되는 양은 1,750에서 3,300으로 증가했어. 계산을 해보면 약 1,600이 증가했네. 그러면 거의 뭐 95%가 증가한 거야. 기존 대비. 쌀의 생산량은 15% 증가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가는 양은 95%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보다 쌀의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먹을 수 있는 양은 더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이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야.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다. 요게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해야 돼. 생산량 늘어났어. 근데 수탈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야. 그게 산미 증식 계획인 거야.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근데 이거 진짜야. 내 월급 200이야. 참 안타까운데. 자, 월급 내가 200을 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세금을 한 50만 원 내. 이게 내 월급이고 이게 내 세금이야. 그러면 나는 거의 150 받고 사는 거야. 자, 그런데 내 월급이 올랐다? 얼마로? 300만 원으로 올랐어. 내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오른 거야. 100만 원 올랐어. 그런데 세금이 100만 원 오른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내가 150만 원을 내야 돼. 아니다. 한 세금이 150 올랐다 치자. 그래서 세금을 내가 그러니까 세금을 150만 원을 내야 돼, 내가. 맞나? 200으로 치자. 200. 계산이 안 되네. 문과라서 내가. 그러면 옛날보다 내가 월급은 100만 원 올랐잖아. 그런데 내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150만 원 올랐잖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이 된 거야. 월급 오르기 전에는 내가 150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월급이 올랐지만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줄어든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쌀의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수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은 쌀을 소비할 수가 없었다. 옛날보다 더 감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잘 이해하시고. 많이 왔네. 해자랑 아람에도 왔구나. 자, 그 다음에 산업과 무역을 보면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뀐다. 신고제. 중요하지, 신고제. 1910년대에도 회사령이 있었어. 근데 그때 회사령은 허가제야. 일본이 허가를 하면 회사를 지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1920년이 되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어. 저 회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만 하면, 알려주기만 하면 회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일본은 1910년 허가제에서 1920년대가 되니까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꿨을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지우 안녕. 자, 이제 내가 링크를 걸어서 이제 들어오게 해놔서 아마 이상한 사람들이 못 들어올 거야.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이번에도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우리 학교 학생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 회사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허가제였어. 근데 일본이 회사령을 허가제로 1910년에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일본은 일단 일본 내에서 일본 기업이 먼저 기본기를 닦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기를 바랬어. 그런데 일본 안에서 일본 기업이 베이스, 즉 기반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득만 보겠다고 우리나라에 진출을 해버리면 일본 안에서 성장을 못하잖아. 그래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회사령을 허가제로 한 거야. 물론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1920년대가 되니까 일본의 기업이 이제 일본 안에서 다 큰 거야. 일본 안에서 기업이 다 컸으니까 이제 그 일본 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의 자금을 끌어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기업을 한국에, 우리나라에 진출시키려고 이제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일본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에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왔어. 대표적인 게 뭐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 지금도 일본의 대기업이지. 이런 대기업이 이때부터 성장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신고제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 신고를 하고 기업을 만들었다고. 자,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일본 기업과 조선의 기업이 이제 경쟁을 하겠네. 자, 그러면 일본의 기업과 조선의 기업이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일본 기업이 이기겠지. 왜? 일본 기업이 대기업이잖아. 그때 당시 우리 기업은 거의 소기업 정도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기업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일본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창출된 이익을 일본에게 다 넘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기업이 망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관세도 폐지해. 관세.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 기업과 경쟁을 할 때 관세가 없으면 일본이 유리하니까 관세를 폐지한 거야.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있어. 우리나라에 현대차. 그리고 너네들의 남자친구가 정말 탔으면 좋겠다라는 그 차가 뭐야? 벤츠가 있잖아. 삼각별 벤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현대차랑 벤츠차랑 똑같은 가격이야. 똑같은 3천만 원이야. 자, 그러면 너네 현대차 살 거야? 벤츠차 살 거야? 뭐 살 거야?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벤츠를 사지. 그런데 벤츠를 못 사. 왜? 벤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관세가 붙어서 6천만 원으로 바뀌거든, 이게 차가. 그러니까 비싸니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외제차는 부자들만 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관세가 없어져. 관세가 없어지니까 이 가격이 똑같이 3천만 원이 되면 당연히 벤츠만 사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관세가 있는 거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 있던 관세를 이제 폐지를 해버리면 당연히 일본의 일본 제품 가격이랑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랑 비슷한데 일본의 제품이 조금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본 걸 사겠지. 그래서 관세를 폐지한 거야. 다 일본 기업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신고제를 바꾸고 관세를 폐지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1920년대 일제 정책인데 잘 이해해야 돼. 일단 친일파 만드는 거야. 민족분열 정책. 그 다음에 1920년대 경제 정책으로서 이제 삼미증식 계획이 있고, 산업과 무역에서 핵심은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뭐 했냐? 1920년대 여러 가지 저항을 한번 배워보자. 나도 페라리 사고 싶다. 자, 물산 장려운동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회사령이 신고제를 바뀌고 이제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의 기업이 많이 진출했고 일본 기업이 엄청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야, 일본 거 팔지 말고 사지 말고
우리나라 제품을 사자,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이 실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거야. 배경은 신고제 관세철폐로 일본 기업이 진출하니까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애용운동, 국산품을 쓰자. 그리고 평양에서 시작이 돼. 누가? 조만식 등이.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키포인트로 잘 나오는 게 조만식이야, 조만식. 혹은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혹은 뭐 평양에서 시작했다, 토산품 애용운동,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러면 조만식 처음 들어보네? 조만식이 누구냐? 너네 서울에 그 숭실대학교라고 있거든? 숭실대학교? 들어봤니? 약간 서울 중위권 대학교에 속하는데 그 숭실대학교를 만든 사람이 조만식이야. 그래서 이 숭실대학교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대학교인데 옛날부터 대학교가 있으면 일본이 계속 꼬드기는 거야. 너네 일본을 위한 교육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꼬드김에 많이 넘어간 대학교도 있어. 그런데 숭실대학교는 끝까지 민족교육을 고수한 학교고, 그런 민족교육을 고수하다가 일본이 대학교를 이제 정지시켜. 너 대학교 그만해. 이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가면서 끝까지 민족교육을 고수해온 대학교 중 하나가 바로 숭실대학교야. 그래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제 이 숭실대학교 교수님 중에 이제 자기의 동기들은 다 서울대 교수가 된 거야. 근데 나는 숭실대 교수로 온 거야. 내 친구는 다 서울대 교수인데 나만 숭실대 교수니까 좀 그렇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입학 면접을 보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입학 면접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면접을 하잖아. 그때 얘가 뭐라고 한 거야? 뭐 교수님이 너는 왜 숭실대 지원했니? 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저는 숭실대는 이 조만식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조만식의 교육 철학은 이랬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숭실대학교가 어떠한 역사를 밟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대학교 지원해서 합격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일부러 이러한 민족교육을 고수해온 이러한 숭실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숭실대학교의 민족교육의 역사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내용을 지금 답을 하니까 그 교수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야. 내 동기들은 다 서울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 나는 숭실대 교수야.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숭실대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감명받아서 이 학생을 뽑았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그래서 너네도 나중에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을 보러 갈 그 대학교의 역사라든지 특징 같은 거를 잘 알아두면 좋아. 대학교마다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 자, 그렇고, 근데 결국에 이 물산 장려 운동을 그래서 계속 시작했어. 사람들이 이제 벤츠 안 사고 현대차만 사는 거야. 왜?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현대차를 많이 사니까 어떻게 돼? 현대차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너네 이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야. 수요와 공급 이런 거 배웠니? 이제 뭐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수요가 있어, 수요. 여기 가격이 있고. 보통 이렇게 가지, 수요 곡선. 들어봤어? 수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 싶다, 원한다, 구매 욕구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현대차를 사고 싶어 해. 그러면 현대차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즉 수요가 증가할수록 가격이 증가하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계속 국산품 사자고 하니까 국산품의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국산품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야?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되는 거야. 기업 자본가들이 이득을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오히려 농민들은 더 질 안 좋은 거를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 왜? 국산품만 사니까.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는 거야. 이거 물산장려운동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물산장려운동이 실패, 끝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밀립, 백성이 세우는 대학이야. 1910년대 우리가 일본의 교육정책을 배웠어. 초등교육.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커지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교육을 적게 시키는 거야. 초등교육만 시키고 실업교육, 직업을 위한 교육만 시키는 거야. 너넨 거기까지야. 종결이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력이 굉장히 약한 거야. 일본의 낮은 교육 정책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돈으로 우리 힘으로 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교육력을 높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학을 설립할 땐 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1원씩, 자, 1000만 명이 한 사람당 1원씩 모으면 총 얼마가 모일까? 1000만 명이 1원씩 돈을 모으면 얼마가 모일까? 얘들아? 자, 1000만 원이 모이겠지, 1000만 원. 자, 우리 1000만 원, 요런 금액 나오는 사건 하나 배웠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1300만 원을 배운 적이 있어. 그 1300만 원은 국채 보상운동이고, 여기서 나오는 1000만 원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야. 1300 나오면 무조건 국채 보상, 1000만 원 나오면 무조건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굉장히 쉽지? 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모금했어. 진짜로 우리가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는 거야? 야, 저러다 진짜 쟤네 대학 만드는 거 아니야? 대학 만들면 쟤네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머리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더 대들겠네. 안 되겠어. 그럴 바에야 우리가 대학을 세워주자. 쟤네가 직접 세우게 하지 말고 일본, 우리가 직접 대학교를 세워주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만든 대학교가 뭐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걸 만들어주면서 방해하니까 결국엔 실패를 했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뭐가 된 거야? 너희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저 위에 있지만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는 어떤 대학교가 된 거야? 서울대가 된 거지, 서울대. 이 서울대의 기초는 일본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본이 스스로 만들어준 대학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성적이 되지만 일본이 만든 저 경성제국대학, 서울대의 전신인 저 경성제국대학이니까 난 서울대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서울대 오라고 하면 그냥 굽신하면서 가는 거야, 서울대는. 서울대 얼마나 좋아. 이 경성제국대학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국가의 대학교로 이제 국립대로 이제 자리매김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서울대지. 근데 사실 이것도 고정관념이야. 우리가 가장 좋은 대학교를 우리나라에서 꼽으라면 보통 서울대를 얘기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계대학 평가 순위 같은 걸 보면 물론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높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가 특성화 대학교잖아. 이런 대학교가 서울대보다 랭킹이 높을 때가 있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성균관대 뭐 이런 데가 더 서울대보다 이제 랭킹이 높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서성한, 중경외시, 아니 서성한, 스카이, 그치?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다음 뭐야? 밑에 뭐 서울 중화이권대학 이런 거 갖고 있잖아. 최소한 고1 때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난 스카이 가고 싶은데 스카이 못 가더라도 그래, 서성한 중경외시는 가겠지. 서울 중상위권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레퍼토리. 이게 언제적이냐? 우리의 아버님 세대야, 아버님 세대. 1960, 7, 80년대. 그 1970년대 그 세대가 이제 대학의 순위를 이렇게 매긴 거야.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너 상담할 때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래? 아, 저는 공부는 잘 못하는데요. 열심히 해서 중경외시 정도 가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중경외시가 그냥 그대로 나와, 말이. 뭐 사자성어도 아닌데. 다 우리 아버님, 부모님 세대 때 만들어진 게 지금도 사용되는 거야. 사실 순위는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대학교가 오히려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 있는 대학교가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대학 갈 때는 이런 대학의 고정관념, 대학의 이름만 보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꿈을 이루어줄 대학교를 이제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해서 가려면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겠지. 공부 잘하고 생기부 잘 관리하고 자기소개서 잘 쓰면 너희는 대학교 잘 갈 수 있다. 특히 자기소개서. 왜냐하면 너희 때까지야. 너희가 자기소개서 마지막 세대야. 너네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은 자기소개서로 대학을 못 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꿀 빠는 마지막 세대가 되는 거야. 지금 성적이 낮아도 생기부랑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대학교 이런 서울 중위권, 뭐 심지어는 중상위권도 다 갈 수 있어. 잘 쓰면.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꿀 빠는 세대라는 거야. 정말 축하한다. 어쨌든 이게 바로 밀리대학 설립운동이야. 그래도 이 경성제국대학 일본이 맞는 거지만 서울대 갈 수 있으면 넙죽넙죽 가야 돼. 서울대 가면 최고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맹 퇴치운동이 있네. 여기 문은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맹. 우리 맹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맹인. 자, 맹인이 뭐야? 맹인.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즉 맹은 보이지 않는 거야.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즉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문맹자라고 한다. 이러한 문맹자를 퇴치하자 그거야. 그게 문맹 퇴치 운동이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실력이 딸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글자조차 읽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글자는 읽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게 문맹 퇴치 운동이고 대표적인 게 문자 보급 운동과 분화로도 운동이 있다. 자,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 자, 조선일보가 주도했고, 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자, 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은 누구야? 실제로 이 말을 진짜로 한 미인이 있어. 바로 서양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들어봤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과학자지?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배워라. 자, 그 다음에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거야.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문자를 보급하자 이거야. 그래서 동아일보가 주도했다. 뭐 미신타파 구습제거 근검절약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 문자 보급 운동은 1929년인데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이라는 거야. 우리 지금 1920년대를 배우고 있어. 그런데 요거는 31년이니까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야. 30년대. 요거 하나만. 그래서 1920년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묻다가 그 오답지에 뭐가 있는 거야? 이 분화로드 운동이 있는 거야. 요거는 1930년대거든. 그래서 이거는 20년대가 아니니까 20년대라고 이제 집어 넣었을 때 절대 낚이지 말라는 거야. 이건 30년대야. 그 다음에 이러한 운동들을 누가 주도했냐? 여기 보면 문자 보급은 조선일보, 분화로드는 동아일보가 주도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일단 이 분화로드는 뭔가 외국어 같으니까 조금 뒤에 나온다 생각하면 문자 보급 다음에 분화로드. 이건 외우기 쉬울 거야. 그런데 이게 조선인지 이게 동아인지 외우기 힘들어. 이거 외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너네들이 막 친구들끼리 친해지면서 많이 떠들잖아. 많이 떠들고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아이돌 얘기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뭐라 그래? 너네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 그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타이를 텐데 조금 성격이 조금 이제 급박한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말을 해? 조동아리 다물어라. 이렇게 하잖아. 그치? 조동아리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사실 이게 두둥인데 이제 이걸 그냥 조동아리 이렇게 해서 조동, 조가 앞에 오잖아. 조가 앞에 오니까 이제 요거야. 조동아리, 동이 뒤에 오니까 분화로드고. 이렇게 외워도 돼. 나는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 근데 뭐 어떻게 외우든 어떻게든 외우기만 하면 돼. 잘 참조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920년대 저항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자, 민족유일당 운동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로 합치자라는 거야. 유일하다. 하나잖아. 하나로 합치자. 그게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자, 여기 보면 자, 사회주의가 있고 민족주의가 있어. 우리는 크게 3.1운동 계기로 이제 사회주의가 러시아로부터 들어왔거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 사회주의는 계급 해방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을 강조해.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민족주의는 그래, 뭐니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의 독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민족주의야. 민족을 위한 운동이야. 자,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냐? 그래, 우리나라의 민족 중요하지. 민족의 독립 정말 중요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야. 민족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계급 해방이라는 거야. 여기 써있지? 계급 해방. 그럼 계급 해방이 뭐냐? 사회주의에서는 크게 계급을 두 가지로 구분해.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계급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유무라고 하지. 보통 그때는 생산수단, 즉 공장. 공장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본가의 수와 노동자의 수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자본가가 더 많을까? 노동자가 더 많을까? 자본가가 훨씬 많겠지. 그치? 훨씬 많겠지? 그치? 자, 그런데 돈은 누가 더 많을까? 돈. 노동자가 거의 99%야. 세계에. 그리고 자본가는 1%고. 근데 돈은 거의 자본가가 거의 90% 이상 다 갖고 있지. 뭐 노동자가 약 10% 갖고 있겠지. 즉 노동자가 수는 엄청 많은데 돈은 자본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 옛날에도 그랬어.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해도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러한 자본가 노동자라는 계급부터 이제 해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야. 노동자가 직접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 계층을 없애버리고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그게 사회주의가 바라는 세상인 거야. 그래서 계급 해방을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치안유지법에 탄압을 당해. 우리 저번에 이제 1920년대 이제 그 문화통치 내용과 실상 배울 때 이 치안유지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법이야. 일본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당연히 힘이 빠지겠지. 이 법을 통해서 일본이 사회주의자를 괴롭히니까. 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20년대부터 민족 분열 통치를 하면서 이제 분열이 돼. 어떻게? 두 개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야. 우리 민족주의가. 자, 그럼 여기서 타협이 뭐냐? 뭐랑 타협한다는 소리야? 바로 일본과 타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과 타협하자. 즉 여기는 친일파 얘기하는 거야. 친일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친일파와 친일파가 아닌 걸로 이제 우리가 분열됐어.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힘이 약해졌을 거 아니야. 둘 다 힘이 약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합쳐야지. 그게 유일당 운동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뭐 조선 민흥회 있잖아. 이게 뭐냐면 뭐 사회주의자가 이제 주도가 됐는데 그 안에 비타민, 여기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이제 같이 섞여 들어간 거야. 여기에. 그래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얘네 우리랑 완전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이 일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우회라는 이제 단체에서도 선언한 거야. 우리는 민족주의, 그 중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같이 제휴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오는 거야? 국내에서 가장 컸던 민족유일당의 단체였던 신간회가 나오는 거야. 신간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국가 바깥에서는 삼부 통합운동이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무장독립전쟁사 배울 때 배울 텐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뭐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일본에 도망가.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세계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게 세계의 정부라 그래서 삼부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데 세 개로 나눠 있을 수 없잖아. 하나로 통합을 해야겠지. 그게 삼부 통합운동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1920년대에 이러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많이 펼쳐졌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고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가장 큰 결과물이었던 신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만 빨리 하고 조금 쉬자. 자, 빨리빨리 하자. 자, 첫 번째, 다음 통치정책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이 통치정책이 뭔데? 자, 관제를 개정해서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 즉, 원래는 무관만 되는데 이제 문관도 가능하다. 딱 여기까지 보면 뭐야? 이거는 1920년대 문화통치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1920년대 문화통치가 들어선 계기가 뭐냐는 거야. 답은 3.1운동이겠네? 3번.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거지. 다음. 자, 어떤 시기를 묻고 있네. 일제강점기는 10, 20, 30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조선 수준 헌병은 끝났네. 헌병 나왔잖아. 헌병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야? 1910년이잖아. 이게 다 뭐냐면 헌병 경찰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헌병이 뭐한다?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한다. 헌병 경찰제니까 1910년대 답은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5번이네. 회사령이 시행되었잖아. 근데 이때 회사령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태형령 볼뜨기 맞는 거, 토지 조사사업, 교원이 제복과 칼차기 오는 거 다 맞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나중에 1940년대 이제 후반쯤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게 이제 나오지. 보지도 못했잖아 아직. 그치?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신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신간에는 어떠한 단체였고 그 이후에 혹은 그 전후 상황에서 이제 1920년대에 어떠한 운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까지 배울 거야. 오늘 조금 내용 있어. 오늘 조금 내용 있는데 오늘 넘어가면 다음부터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조금만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알았지? 자, 지금 현재 시간 40, 한 3, 4분이네. 2시 55분에 시작하자. 2시 55분에 다시 시작할게. 쉬어.